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1호 NRDO 기업이라고 큐리언트 코드번호 115180인데요. 제가 상장할 때부터 관심 깊게 보던 종목인데 주가는 상장했을 때 대비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업체에서 가장 국내 바이오 신약 업체에서 핫한 게 뭐죠? 라이선스 아웃이잖아요. 동기업은 기본적인 신약 업체랑은 좀 다른 구조인데 그게 NRDO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니죠? 9월 22일 날 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떴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일단 그 공시 내용만 보면은 유중 600억, 시가총액이 동회사가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유중을 600억 한다는 공시가 떠서 기존 주주들이 불안해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3자 배정이고요. 사실 유중을 기대했던 건 아니고 연내에 기술 수출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구글이나 계속 나올 텐데 기술 수출은 지금 제가 2016년 상장 이후에도 18년에도 한번 이슈 있었고 19년에도 있었는데 한 번도 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된다 여러 파이프라인 중에 몇 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만 있었지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결국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 지금 빵원입니다. 즉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연구는 거의 안 해요. 연구는 안 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8년에 증자받은 돈이 있었는데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100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왔지만 앞으로 임상 비용이나 운영 자금에서 하면은 결국엔 기술 수출을 못했을 때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술 수출을 한다 하면서 유상증자 또 내보니까 이게 3자 배정이라고 하더라도 악재인가 호재인가 판단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영상 넘어가기 전에 주식 분석하는 남자 구독과 좋아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NRDO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의 동의어냐면 약어냐면 No Research Development Only입니다. 보통 신약업체라고 하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구 안 한대요. 뭐야 이게 신약업체 맞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디벨로먼트 온리 개발만 하겠다. 연구는 안 하고 개발만 하겠다는 게 뭐죠? 하여튼 2008년에 동사는 7월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업력으로 보면 12년이 지났죠. 그리고 코스닥에는 2016년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NRDO 기업이 2호로 브리치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이미 상장되어 있는 또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상장을 했죠. 1호 기업이 큐리언트예요. 큐리언트는 원래 그 파스테르 그 연구소라고 여기가 대주주였고요. 지금 남기현 대표가 대표이사인데 결국엔 NRDO에서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 이 글로벌 제약사들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제약사한테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신약업체의 목표잖아요. 근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뭐 독일에는 니드 디스커버리 센터 뭐 이런 데가 있고요. 이 지금 여기 파스텔의 연구소가 독일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유명한 유후 후보군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을 직접 발굴하는 대신에 물질을 외부에서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이 아니라 라이선스 인이죠. 라이선스 인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냐? 돈이 일부 들 수는 있는데 싸게 도입을 합니다. 왜냐면은 후보 물질이라는 건 임상도 안 들어갔고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도입을 해서 개발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임상 한 2상까지 보통 1상, 2상을 진행하고 3상 들어가기 전에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초 연구소로부터 도입한 초기 과제를 과제별 기능별로 다양한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직원도 많이 필요 없어요. 자기네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 개발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그런 것들이 임상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시기적절하게 라이선스 아웃을 합니다. 다제넥성 결핵치료제라는 텔라세백 후보 물질을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 독일에 있는데 그 자회사 LDC로부터 또 항암제 프로그램 AXL 저해제 도입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기초 연구소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지속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나래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계속 선순환이 된다면 NRDO 기업이 상당히 신약 업체보다 더 경쟁력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동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볼게요. 이 지금 여기 안 적은 게 있어요. Q901이라고도 있고 안 적은 게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Q702, Q902, 큐리언트의 약자 Q자랑 파이프라인 번호 코드로 명칭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 쪽이고 이 중에 지금 이 Q702는 올해 5월에 임상 1상 승인을 미국 FDA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환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는 아직 모집 못한 걸로 아는데 그 향후 면역항암제랑 병역 유법 확장 예정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앞으로 뜨는 항암제예요. 3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Q901도 면역항암제인데요. 이거는 암학회 2020년에서 소개가 됐고요.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상이란 건 임상 1상 들어가기 전에 동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소암, 전립선, 유방암 등을 타겟으로 호르몬 관련 적응증에 대해서 저해제도 복잡한 설명에 의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부각받고 있는 신약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203은 이게 뭐냐면은 다제네생 결핵 치료제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텔라사백이라고도 하는데 사이토카인 폭풍 차단 가능성이라고 해서 미국 병리 학회지를 통해서 올해 확인이 됐고 미국과 남아공에서 이미 임상 EA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이토카인 폭풍 차단이 되는 게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임상 2상 개시를 코로나 치료제로 오히려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핵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완료가 된 거고 이 가능성이 또 다른 쪽으로 열리면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을 개시할 예정이고 21년에는 이 결핵 치료제 3상을 할 예정입니다. Q301은 뭐죠? 아토피야. 흔히 말하는 아토피. 아토피 환자 뭐 안 겪어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아토피 환자들은 정말 죽으려고 하죠. 가려움증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토피 걸리면은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파이프라인은 신약 재창출을 통해 제형 변형 신규 적응증 추가라는 유크리사 대비 가격 경쟁 우위. 유크리사가 뭐냐? 하이자에서 이미 다국적 제약사 하이자에서 상용화된 제품이고요. 이건 비스테로이드 계열이에요. 보통 아토피 치료제는 스테로이드 계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도 독하고 그 피부과 약들 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유크리사가 비스테로이드 계열인데 얘는 30% 제한된 치료 효과. 발라도 그 치료가가 뭐 50%도 넘지 않아요. 근데도 상용화가 됐는데 비스테로이드 계열이다 보니까 충분히 주목받으면서 시판이 된 거고. 근데 연구 한계가 한 달 보통 사용하는데 7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임상을 충분히 진행한 사실 이상까지 진행을 했는데 Q301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이 기대가 큰 그런 아토피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연고고요. Q601은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데 이중 백신의 효과 부여 전임상 1차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 지금 전임상 2차를 실험 중이 있고요. 다양한 인플루엔자 차단 기능 이것도 역시 코로나와 좀 연관돼서도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고 추가로 한 개 더 있고요. Q901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올해 들어서 독일 자회사라고 QLI5 테라퓨틱스라고 3세대 프로테아즘 저해 기술을 또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입을 해가지고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을 또 하겠죠. 연구는 위탁을 해가지고요. 그런 지금 NRD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면역항암제, 그리고 결핵치료제, 아토피, 그리고 백신 쪽, 이런 쪽입니다. 자, 유상증자 살펴볼게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보통주 20만 8천주, 그리고 CPS라고 전환우선주 157만 5천주. 9월 22일 공시가 났습니다. 장 마감 후 5시 20분쯤에 공시가 났고요. 기존 주식은 보통주 862만 5천주. 기타 주식, 이것도 2018년에 10월에 유상증자한 게 전환우선주가 아직 잔존하는 물량 110만 주입니다. 이번에 규모는 약 600억 수준. 이번 발행가가 좀 변경될 수는 있어요. 납입됐을 때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이 뭐죠? 임상비용 운영자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해사는 매출이 지금 라이선스 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돈이 없습니다. 2018년에 유증을 받았지만 돈은 거의 다 소진해서 이제 한 100억 정도 좀 넘게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자금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비용 운영자금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넘기긴 힘들어요. 그럼 라이선스 아웃이 오래되지 않으면은 회계적으로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매출이 안 나오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받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 동회사의 지금 대주주가요, 지분을 오늘 제가 걸지 못했는데 커드 자산운용이 사모펀드로 10% 넘게 갖고 있고요. 미래세 자산운용도 공모펀드에서 여러 펀드에서 담아서 상당히 많이 10% 이하지만 꽤 높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WM 자산운용이라고, W 자산운용이죠. 거기도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사모펀드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한국투자파트너스, 그리고 커드 헬스케어 사모펀드 기존 펀드, 그리고 여기 세븐트리 에쿼티 파트너스 P가 들어왔고요. SV 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 이런 새로운 PE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모펀드는 뭐죠? 전환우선주 CPS로 받습니다. 전환우선주는 현재 상장 주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CPS 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다가 1년 뒤에 낙법이 풀리면 전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 밑에는 다 보통주인데 보통주 얼마 안 되죠. 지금 여기 다는 안 적었는데 다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미래에셋 코스닥 벤처펀드, 미래에셋 혁신 성장펀드 전부 다 공모펀드에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3자 배정의 유상증자였고요. 큐리언트 살펴볼게요. 오늘 종가 35,850원. 오늘 많이 빠졌어요. 어제 장 하락할 때도 올라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6.4% 장중에 꽤 많이 빠졌었고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게 대형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또 무르익으면서 올랐었고요. 현재 주식수 860만 주, 오늘 종가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3,092억. 근데 2018년 아까 10월에 유상증자 했다고 했잖아요. 8월에 공시가 떴고 10월에 유상증자 납입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CPS도 3자 배정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전환 조건이 1대 1.05. 이 전환 조건이 뭐죠? 전환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1.05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액이 110만 주면 전환 시에는 119만 7천 주가 나오고, 여기에 오늘 종가 치면은 약 430억 규모. 이게 전환되면 결국 시총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겠죠. 이런 기본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기발행 CPS 전환 시 시가총액은 3,500억 수준. 그러니까 동해사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 3,100억 정도에 하는 시가총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우리 증자해가지고 CB나 BW 갖고 있는 것들이 전환했었을 때 얼마의 가치를 했느냐, 그게 희석이라고 하거든요. 다일루션이 되는 그런 가치를 봤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희석되는 걸로, 즉 전환했을 때 희석되는 걸로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3,500억 수준이죠. 근데 오늘 유증 600억 규모가 떴어요. 이게 원한대로 자금이 납입되면 얼마죠? 오늘 종가로 4,1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매출도 빵원인 회사가 4,100억? 비싼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죠. 아까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렸고요. 잠깐 여기서 요 상장 이후의 차트 월봉 차트예요. 일봉 주봉 화면에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이때 2016년 2월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하면서 부각을 받았었어요. 첫 번째 NRDO 기업,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그때 아토피, 면역항암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토피랑 결핵치료제 요 두 가지만 임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 면역항암제는 올해 이제 임상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이때 부각받지도 못했었어요. 그때 주가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더 좋은데 주가는 더 내려와 있죠. 왜냐면은 상장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올해가 5년 차인데 한 번도 라이선스 아웃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거 불량 아니냐? 이거 기업 사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탐방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지금은 좀 갈 수 없는 약간 지금 상황인데 탐방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때가 아마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유중 전이었고요. 2018년 9월에 유중을 했죠. 이때 유중을 했습니다. 10월에 유중했어요. 유중하고 가격이 어떻게 됐죠? 잠깐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계속 내리막기 하다가 작년 말쯤에 다시 오르는 듯 했었거든요. 왜냐? 작년 말에도 지금 이맘때처럼 기술 수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뭐 18,000원대에서 이렇게 쭉 한 3만원 초반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또 기술 수출 안 되면서 빠졌습니다. 연초되면서. 그러다 코로나 때 상장 이후 최저가까지 찍었었고 코로나 때 이후에 정상 가격을 올라왔지만 거기서 흐지부지 하다가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한 5월 6월부터 계속 부각이 됐고 그 아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독일 자회사 QLI5 테라페틱스 이거를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니드스크베의 기술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연구소를 통해서 독일의 자회사에게 기술 프로테아즘 저해 기술을 초기 계약금이 없는 조건으로 또 확보를 했대요.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으로 가서 또 연구를 위탁하고 개발을 해서 또 라이선스 아웃 하려는 게 동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테아즘은 단백질 폐기 재활용 기능을 하고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는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벨케이드를 이런 프로테아즘 저해 기술을 통해서 출시한 바 있다. 이런 거거든요. 큐리언트는 유상증자에 20억 원 출자해서 지분이 72%고 이 독일 자회사 QLI 노벨상 수상자 노베르트 후보 교수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런 공동 출자한 곳이다. 그래서 항암 및 자가면역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독일에 설립했다. 그래서 다시 PT로 돌아가면요. 아까 요거 큐렌트 독일 자회사 3세대 프로테아즘 저해 기술이 도입이 됐어요. 이게 되게 나중에는 큰 이 동회사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 파이프라인도 파이프라인이지만 독일 자회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큰 빅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 것들과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좀 안 좋으면서 고점 42,000원 찍고 빠졌죠. 하지만 여전히 중간에 유상증자를 했었고 뭐 상장 이후에 기대감이 이런 정도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도 안 들어갔었는데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부각받지도 못했었고 아토피랑 결핵 치료제만 부각받고 있었어요. 라이선스 아웃에. 근데 그거마저도 라이선스가 안 되면서 계속 떨어진 건데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유중하고 희석하고 이때 당시 시가총액가 지금 이제 유중 600억이 들어오면 이때 당시 시가총액가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차트만 봤을 때 야,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600억 그래서 하는 이유가 뭐야? 일반 주주 배정 아니라서 다행이긴 해. 근데 라이선스 아웃 나가리 된 거 아니냐. 결국 기사만 계속 내보내고 안 되니까 벌써 9월 말인데 올해 4분기밖에 안 나오는데 안 되면 그래서 유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유증 비용은 임상 비용 커버, 운용 자금 커버가 되겠죠. 기업 가치는 상장 대비 진전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까 파이프라인 보여드리면서 면역항암제 중에 하나도 임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토피도
임상 3상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런 어떤 뉴크리시아보다 그 효과 면에서 좋은 것들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다제네성 결핵 치료제는 심지어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로도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상장 2016년 했었을 때보다 진전을 하고 있는 거는 팩트 아닙니까? 독일 자회사 QLI5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앞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인을 후보 물질을 받아서 연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위탁하고 개발을 해서 임상 한 1년 이상 진행하고 3상 때 비싼 가격에 로열티 받아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동회사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만 보더라도 한두 개만 하더라도 매출은 뿜어지면서 기술특 내 상장에 대한 어떤 매출 빵인 이슈도 없어질 거고 좋아질 겁니다. 근데 당장 에로가 나가리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올해 말까지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가격을 우위의 입장에서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유증을 일반 주주 배정이 아닌 3자 배정으로 주식의 가치를 많이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발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사실 2018년에 이때 유증할 때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그때도 대주주였는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다. 2대 주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커드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때 유증하면서 3자 배정 미래에셋이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알펜루트 뭐 여러 사모 운용사가 받았었는데 그때 미래에셋이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2018년 기사를 큐리한테 주주 뭐 서한 이런 것들을 보냈었어요. 주주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큐리언트는 영국 그 NRDO기로서 개발은 상당히 잘하면 주가의 좀 관리를 그동안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는 얼마 전에 IR도 했었고요. NDR도 했었고 조금 예전에 상장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것만 보시면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적어놨는데 라이선스 아웃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다국적 제약사랑 협상을 하더라도 가격 협상부터 해서 계약, 뭐 서류, 사인 최종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다 협의해놓고 사인만 안 해서 발표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죠. 그건 미리 아는 사람은 뭐 회사 내부자밖에 없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가능성을 파이프라인 면역항암제는 지금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텔라세베 결핵 치료제랑 301 아토피 치료제 여기서 일단은 먼저 출발을 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들어가면서 얘도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회사의 파이프라인 밸류 가치가 올라가면서 NRDU의 1호 기업인 만큼 시가총액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큐리언트 NRDO 기업 3자 배정 600억 유증 악재냐 호재냐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커요. 3천억에 600억이면 아까 희석돼서 3,400억에 600억이면 약 거의 한 20%좀 언더거든요. 규모는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3자 배정으로 들어갔고 기존의 주주인 뭐 커드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일부 P 이런 데로 받아갔다는 거는 괜찮은 유증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기술 수주 올해 연내 안에 안 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을 이번 유증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오히려 가격 협상력을 얻었다. 그러면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믿고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보면은 좋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지만 면역항암제가 사실 블록버스터급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충분히 또 독일 자회사를 통해서 좋은 뭐 기술들을 프로테아젠 저희 기술도 거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가 좋게 보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정말로 좋게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고 기존 주주분들 상당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